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하나증권은 해운사 HMM에 대해 추후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할 우려가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8,000원에서 16,000원으로 내렸습니다. 홍해 사태를 제외하면 2023년에서 2025년 평균 선봉량 증가율은 7%로 선봉량 증가율이 물동량 증가율을 넘는 시기에 진입했다며 현재 물동량 증가는 일정 부분은 안전재고 축적 수요에 따른 것이어서 미래의 수요를 앞당겨 쓰고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한국의 군용기 안정성 인증 능력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인정하는 군용기 가망 인증 인정서 체결식을 열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나토가 한국의 군용기 가망 인증을 인정함에 따라 양측 간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6주 연속 상승하며 이번 주에는 5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도 보지 못했던 주간 상승폭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식품의약국 무릎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06년 FDA 임상 1상에 착수한 지 18년이란 긴 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거둔 성과입니다. 하지만 추적 관찰과 품목 허가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는 만큼 경계심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 흐름을 살펴봐도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조금 반등하려나 하더니 다시 또 하락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반도체라든지 기술주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장 이후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미증시에서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씩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굉장히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이제 코스피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이제 지나갔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코스닥 쪽으로 만약에 자금이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성장주 쪽에 대한 상승률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올라가는 그런 아주 신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하방을 깨고서 내려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지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는 좀 편한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살펴보니까요. 등락하는 종목수 단에서도 살펴보면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역시도 5원 넘게 치솟고 있거든요. 시장의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전일 미국 증시도 좀 짧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팩트는 이겁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의 주가의 조정, 여기에서 나온 차익 물량이 시장 바깥으로 엑시트를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로 갔느냐, 명확하게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었죠. 러셀 지수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면서 대형주 단에서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중소형주 소외받았던 종목에는 매수세가 들어갔음을 우리가 미국 증시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보다는 결국 이제 개별 종목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이들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는 지금은 없기 때문에 반도체 IT는 오히려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첫 번째 어떤 강한 조정,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을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세우시기보다는 다음 주 중반, 후반까지 보시면서 조정의 하락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 흐름이 여실히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IT는 쉬지만 제약바이오 쪽 혹은 그 외 섹터에서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은 종목을 쫓아다니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을 판단하고 한번 종목을 접근을 해보자 이런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9월 정도로도 드리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환율 상황 오늘 살펴보니까 5원이 넘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환율 지금 다시 또 고환율 기조가 나타나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하방이 좀 올라가면 저점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점대에선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 11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을 따져봤을 때 달러 강세가 제한적이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9월 달과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시장이 못 올라갔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매크로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밀렸을 때는 매수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이 많이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역시도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국채 금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시장이 좀 크게 밀리거나 좀 올라가게 되면 그날마다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제 좀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2,900을 가고 3,000을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또 밀려 내려오니까 2,800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좀 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증시 주가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많이 밀렸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다 이제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간밤에 테슬라의 급락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유가 바로 로보택시 일정 8월에서 10월로 연기한다 이런 이슈였는데 자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자율주행 쪽에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일단 뭐 한번 충격이 나온 거니까 추세가 조금 나빠진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할까요? 원래도 나빴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아직까지 개선이 되려면 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쪽에 기대감을 좀 가지시기보다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센서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근데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 8월 8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어떤 일정이 연기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투심을 악화시켰고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테슬라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바닥 대비 50%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올라왔느냐? 못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는가? 전혀 조정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자율주행 일부 종목군들은 그 흐름을 조금은 따라가는 듯해 보입니다만 이제는 테슬라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테슬라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래도 2차 전지 전기차의 투심을 어느 정도는 이제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테슬라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는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의 어떤 실적 표까지 받아들었죠. 2분기 실적도 역시나 안 좋았습니다. LG엔솔과 삼성 SDI 모두 뭐 레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TP가 다 하향 조정됐어요. 그만큼 이제 좋지 못하나 오히려 주가는 바닥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 또 여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뭐 ESS 에너지로 지금 막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실적은 좋지 않고 리포트도 하향 조정됐지만 오히려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지금의 가격이라면 오히려 2차 전지 대형주들 그리고 관련해서 움직이는 몇 개 기업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대형주 단이나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로보택시 이슈 말고도 ESS도 그날 부각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떤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7월 달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실적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덜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있는 종목군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는 상방으로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성장주로서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추가적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랜만에 이제 큰 기업들도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그 자금을 다 받아줄 만한 곳이 어쨌든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 쪽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못 올라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는 성장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쪽에는 성장주 쪽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2차 전지로도 엮어서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인 음극재까지 한번 저희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극재와 관련된 부분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우리가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보다도 많이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음극재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아직까지도 좀 고생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흑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흑연 시장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 흑연을 이용한 음극재 시장에서도 전 세계에서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흑연을 이용해서 음극재 쪽의 시장을 자립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점대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2월 달, 4월 달, 6월 달 계속해서 저점대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마성을 가지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보유해요. 3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조금씩 붙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퀀텀 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주가가 30%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구체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는 또 전구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쇼티지가 날 거라고 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 전에는 또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가 모두 다 못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몇몇 종목군들이 일단 먼저 움직였고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셀 업체들이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군들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런 전제를 놓고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더 빠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다라는 관점보다는 여기서 더 밀리기 어렵다는 관점으로 이 포스코 퓨처엠을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일단은 짧게 잡아서 30만 원입니다. 30만 원까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5만 원인데 지금 2차 전지 쪽이 계속해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좀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작년 상반기 때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중순부터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지금까지도 괜찮은, 어제까지도 괜찮은 모습들이 이어졌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GM에서 투자를 하겠다, 전기차로 공정 전환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 나왔었지만 부각되지 않았었던 장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셀업체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고 이제 2차 전지 바운더리 안에서 ESS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장주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성장주 따를 바라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섹터별 흐름을 살펴봐도 이쪽 섹터가 잘 가더라고요. 의료 AI 쪽인데 사실 네. 최근에도 한번 잠깐 반등 기조를 보이다 오늘 장에서 더 큰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는 가지고 오신 종목인 뷰노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네. 어떤 점이 부각되고 있나요? 일단 뭐 뷰노 같은 경우 이 뷰노를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기업이 있잖아요. 뭐 JLK, 뷰노 그리고 이제 루닛. 이 세 기업의 이제 공통적인 이제 단점은 뭐였냐면 그동안에 이제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세 기업 모두 이 매출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매출을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잡히고 있는 상황. 여기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이 세 기업들 중에 이제 뷰노를 좀 뽑은 이유는 가장 매출적으로 지금 탄탄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곳 모두 지금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세 기업들 중에 지금 뷰노가 가장 돋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딥카스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비급여 쪽에서도 정말 좋은 매출을 내고 있어요. 사실은 이 급여 항목을 이제 받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박리담의 형태의 매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비급여 쪽에서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값비싸게 또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 두 군데의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뷰노 같은 경우에는 급여도 그렇고 비급여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잘 팔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루닛이 가장 대장주로 올라섰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북미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결과 발표를 냈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의 깊이가 길고 긴 이유는 성과는 좋았지만 그걸 통해서 돈을 못 벌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단점. 일단 뷰노 같은 경우에는 딥카스를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매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딥브레인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지금 해외에 지금 진출할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황. 미국 FDA 승인은 모두 떨어졌고 이제 시판 직전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이것들이 올해 2분기 말 혹은 3분기 말 안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4분기부터는 재무제표에 녹아들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가장 빠르게 재무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뷰노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다양한 이슈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이 진단 쪽 부분은 AI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서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뷰노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뷰노 같은 경우에는 뭐 JLK도 있고 루닛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캔들이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잖아요. 정배열에 지금 가장 가깝게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오늘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2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 라인 잡아드리는데 손절 라인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드리죠. 28,000원이라는 가격대는 계속 이제 지지를 좀 받아왔었던 그런 가격대인데 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탈되게 되면 조정이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를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 구간에서 올라오게 되면 1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은 저는 37,000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3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저는 45,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뷰노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의료 AI 쪽에 오랜만에 부각을 받는 만큼 의료기기 쪽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주목하시는 뭐 종목군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의료기기 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작년에는 큐렉소라는 기업이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키웠었죠. 이제 로봇 쪽과도 많이 연동이 돼서 변동성을 키웠는데 제가 이제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의료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정형외과 임플란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사모펀드가 매수하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에서 매도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매수하는 종목군들도 찾아보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적을 경우에는 공략하기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사모펀드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한번 좀 추려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 지금 시장에는 적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 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매매의 힌트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전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료 AI 쪽과는 사실 좀 관계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 정형외과 임플란트라든지 의료용 기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수출입 데이터에도 계속해서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 수출입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수출이 더 늘어났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전 오스테오닉 제가 이거 6,100원으로 목표가 잡아드렸었는데 네. 여전히 6,100원대 목표가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5,000원대로 제가 상향해서 5,000원 이탈하면 손절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6,100원 목표가로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테오닉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목표가 그 손절 라인까지 조금 수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사모펀드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신 거잖아요, 대표님. 그렇다면 또 다른 종목으로 볼만한 종목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그 의료기기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의료기기 쪽이 아니더라도 사모펀드에 매수가 들어온 쪽에서 저희 힌트를 얻어보자 이런 말씀이셨던 그죠. 거잖아요. 혹시 그러면 더 넓혀서 봐도 괜찮고 의료기기 쪽에도 그런 점이 또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네. 오스테오닉밖에는 찾아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 중에서 사모펀드에 매수가 들어온 종목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뭐 지금 당장 찾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네. 오스테오닉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모펀드가 자금이 굉장히 집중도 있게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수급이 잡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규모가 좀 작은 게 좋습니다. 2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사모펀드가 매도하고 나가기 전까지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모펀드 수급이 들어온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스테오닉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펀드의 매수세 이 수급 속에서도 한번 힌트를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종목군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주 쪽의 분위기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코오롱 그룹주, 그 안에서도 코오롱 티슈진의 상한가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인보세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절차는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장의 상승을 무조건 안심하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본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근데 그동안의 과거를 생각해 놓으면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엎어진다면 이제 그건 또 그거대로 이제 문제인 상황이라서 이제 고민은 이제 뭐냐면 코오롱 티슈진이 한때 이 인보사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했었어요. 주식은 이제 어느 정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실 텐데 주당 가격이 8만 원에서 9만 원이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인보사에 대한 효과 그로 인해서 거래 정지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이야기 때문에 18,000원이라고 하는 이제 주가에 머물러 있는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3배에서 4배 더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악성 매물도 이제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 상한가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이제 조정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코오롱 생명과학을 후발주자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움직이면서 코오롱 생명과학도 지금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직 코오롱 생명과학은 상한가는 마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코오롱 티슈진이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시에 코오롱 생명과학도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커플링 매매로 이제 매매 전략을 좀 짜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코오롱 생명과학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의 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 갭을 어느 정도 좀 봐야 되겠지만 2만 원 이하에서는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과 더불어서 코오롱 생명과학까지도 한번 후발로 바라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코오롱 티슈진에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코오롱 그룹주 전반이 장중에 급등 양상을 펼쳤습니다. 지금은 조금 주가 흐름이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코오롱 그룹주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까요? 일단 코오롱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종목별로 이제 흐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자금이 쭉 들어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두산 그룹주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졌는데 앞으로는 결국에 그룹 안에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에 따라서 그 성장성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강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말하지 않았었던, 말을 좀 덜 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7월 달 들어오면서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한 번 정도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표적인 성장주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그리고 게임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우리가 6월 달이나 5월 달까지는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는. 근데 지금 관련되어 있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전부 다 좀 크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이야기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로 지금 자금이 만약에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닥의 성장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러셀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끌고 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성장주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성장주들을 잘만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고 저는 이제 순서를 굳이 따져보자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나 그리고 지금 게임주도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게임이 좀 더 빠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인터넷이나 게임, 다른 인터넷 쪽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인터넷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여기까지는 매기가 들어오긴 조금 시차가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임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봇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달 이후에 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상장 이전부터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들은 올해 연말, 올해 10월 달 이후에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제약 바이오주 이야기해 주시면서 로봇주까지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성장주 단을 바라보자 이런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이 종목까지만 조금 살펴볼게요. 유한양행인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의 추세를 봐도 좀 우상향 기조가 뚜렷한데 추가 상승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유한양액보다는 지금 유한양액과 같이 움직이는 기업이 바로 이제 오스코텍이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오스코텍이 지금 유한양액의 슈팅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강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만약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면 오스코텍 쪽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유한양액에서 만드는 렉라자의 원료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제 오스코텍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단발적인 어떤 시세가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사실 유한양액도 그렇고 오스코텍도 그렇고 리가켄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우리가 뭐 한 달 해서 2달 전부터 이야기 드렸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 가격이 경쟁력이 있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한다라고 하면 저는 부담이 좀 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이제 하단 쪽에서 올라오는 기업들 중에 저는 제약바이오를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는 대형주.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등한시했었던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 쪽을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쪽까지 한번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지금 8%대 급락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어디서 좀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에이프로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8% 정도 밀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는 뭐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기술 이전에 대한 이력을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 웬만하면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변동성이 조금 무섭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제약바이오를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뭐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아까 전에 이제 김태성 본부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좀 추려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고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군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가져가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보로노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우상향 기조를 펼치면서 오늘 장에서는 또 11% 넘게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네요.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일단 AI 플러스 신약 개발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플랫폼 가지고 있는 기업은 2군데밖에 없거든요. 보로노이와 신테카바이오. 그러니까 상장한 기업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보로노이는 조정 없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지금 조정이 깊은 상황인데 차이점은 확실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느냐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이쪽에서는 보로노이가 조금은 더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제약바이오주들이 임상 기간을 짧으면 7년이고요. 보통은 10년이고 길면 15년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AI를 접목을 해서 임상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으로 확 줄일 수 있고 기간을 줄인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연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관심을 좀 갖는 거거든요. 저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충분히 더 넘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 보로노이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신테카바이오는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보로노이가 이렇게 시세를 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반등은 신테카바이오에서 조금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신테카바이오는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 우리에게 결과를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6,600원대 이 라인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오히려 뭐 단기 어떤 시세를 노리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라볼 다른 종목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해운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HMM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매도 의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좀 2% 넘게 빠지고 있고 최근의 추세도 우하향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HMM 저희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대표님? 네, 일단 저는 HMM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도 성장주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제가 7월 달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성장주 보셔야 됩니다. 뭐 리가켄바이오 보셔야 되고요. 뭐 로봇 관련주도 보셔야 되고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는데 지금 해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까지 해운주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2분기에 넘어서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관심이 성장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HMM이 가지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단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주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HMM 같은 경우는 영구채가 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물량에 대한 부담이 언제든지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HMM이 수익 중이라고 한다면 지금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신규 매수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HMM보다는 성장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장의 흐름과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해상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펼치고 있는데 해운 시장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사별로 수익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운주 전반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안 보는 게 맞죠. 네, 지금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시장에서 소외받는 쪽은 철저하게 소외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미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지 못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뿐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장점이라든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분기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운임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분기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이 실적에 대한 연속성을 놓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참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기보다는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변동성을 보이지만 해운주는 올라도 3% 5%대 아닐까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자금이 많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움직일 때 10% 15% 움직이는 쪽에 저는 더 투심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해운 쪽은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이 지금 너무 딥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새롭게 공략할 만한 섹터는 아니지 않겠는가? 대신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되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상승을 할 때 저는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해운주 이야기할 때 무거운 것보다 변동성 있는 종목, 빠르게 좀 대응할 종목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대한해운과 흥하해운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한번 이게 묶이게 되면 한없이 묶일 수밖에 없는 이제 섹터라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 쪽으로는 좀 두 분 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신 만큼 투자 의견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는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이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장중에 저점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해서도 우하향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6%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는 2,855선의 마감지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잔중에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하고서도 약간은 완만한 기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0.29% 약보합세가 나타나면서 849선의 종가세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7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나타내다가 오늘은 6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받아주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기관은 700억 원대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5천억 원대로 물량을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의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치면서 6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의 매도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6억 원대로 팔아냅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800억 원대로 사들이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서도 우리 시장의 낙폭은 크게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미증시가 많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장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IT 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제약바이오로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덜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고 제가 방송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환율이나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갑자기 상방으로 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견고한 모습을 보였는데 많이 못 오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 위주로 지금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올해 시장 자체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보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2분기 때 시가총액이 증가한 기업이 하락한 기업이 61%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돌려보자면 상승한 기업이 39%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체감상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은 것이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하반 경직 잡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매매할 만한 것은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을 도망가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간에 진입해서도 낙폭을 크게 줄여내지 못했는데 아주 막판에 코스피 지수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1%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약보합권 정도에 머무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는 어떻게 업종별로 마감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하락한 업종 순서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부진했던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2% 후반대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의료 정밀 업종으로 2%대 하락, 전기가스업에서도 1% 후반대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좋지 못했던 업종이 유통업종입니다. 2%대로 빠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비금속 업종으로 1%대 하락세, 그리고 기계장비 업종에서도 1%대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환율까지도 좀 살펴보면 앞서서 전해드린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지점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6원 40전 정도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감 상황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미국 시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반도체 IT 투톱의 조정이 조금은 셌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나온 자금들이 시장 바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이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지금 돌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이 정도면 해볼만 한데라고 저는 느낄 오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오늘 뭐 두산 그룹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 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게임주들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번 주에 뭐 게임주 많이들 좀 보시고 계셨겠지만 시프트업이 IPO 이후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이 자금들이 넷마블이라든지 오늘 어떻게 보면 펄어비스와 같은 기업들을 좀 옮겨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좀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전히 오늘 저녁에도 미국의 기술주들이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플랫한 형태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작은 테마 쪽에서 우리가 이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중에 하나는 게임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 여름에는 오랜만에 게임주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원픽은 당연히 크래프톤일 수밖에 없는데 매매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는 넷마블과 펄어비스도 이제는 한번 순위권 안에 두고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로도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마감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업종별로 봤을 때요. 건설 쪽에서도 흐름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대표주 단은 보니까 2%대로 섹터가 전반이 상승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오늘 장에서 이렇게 건설 쪽에서는 상승 기조가 나타난 동력 어디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건설주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인하되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성장주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금리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PF 대출 쪽에 대해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이 건설과 증권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PF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시간에서 예전에 이제 증권주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NH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밸류업과도 엮여가지고 변동성을 잘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저도 GS건설이 굉장히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이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좀 추려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매매를 하실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군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뭐 반대로 말씀드려보자면 내가 어떤 종목군들을 원하는지를 잘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하게 올라가고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건설주는 하시면 안 되고요.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을 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난 좀 안정적으로 종목군들을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건설주들이나 증권주들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 좋다라고 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둔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 가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일단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성장주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 단 역시나 오늘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금리 인하 기조가 나타나는 가운데 사실 요즘에는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이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저점을 찍고 좀 반등하는 기조가 나타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장에서는 좀 하락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저점 이후에 좀 긍정적인 기조를 전망해봐도 괜찮을지 여쭤보려고 하는 표정에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러는데 누가 볼까요? 네이버, 카카오 지금 사라 그래도 아마 안 살걸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이라면 설마 더 빠지겠어? 근데 이것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바라보는 시선 기준이죠. 일단 네이버, 카카오 모두 지금보다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오려면 가격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성과를 좀 보여줘야 하고 그들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카드들을 조금 내세워 줘야 돼요. 배당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어떤 액션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이버 웹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네이버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 중에 뭐 이득 얻은 게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믿고 이렇게 신뢰를 보태줄 때 뭔가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서 우리에게 보답을 해줘야 더 믿고 더 가지고 있고 더 사주고 그래야 이제 수급이 개선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라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기업이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의 기세가 기술적 반등 그 이상 저는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은 더 불확실성들이 없어져야 그때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생각보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시세가 나는 쪽은 폴더블폰 부품주 쪽에서 저는 찾아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하루 강한 것은 이해할 만하죠. 근데 만약 오늘 조정이 나왔다면 저도 이야기를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어제 이어서 폴더블폰 관련주들 뭐 세경하이테크는 조금 조정이 있지만 뭐 UTI와 같은 기업들은 시세가 지금 다시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단순히 잘 될 거야, 잘 팔릴 거야, 잘하고 있어 이것보다 내가 올해 몇 대를 팔았어. 그래서 나는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가 돼 이렇게 숫자를 좀 제시하는 쪽에 투자자들이 좀 베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폴더블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국에 화웨이가 진출을 하면서 삼성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폴더블폰에 AI가 접목이 되면서 이제 만약에 예측보다도 한 15%에서 20% 더 팔리게 되면 시장 점유율 1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품주들은 가장 좋은 실적을 또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쪽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블폰 관련주의 시세에 따라서만 좀 특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께서 조금 추가적인 질문 드려볼게요. 폴더블폰 관련주의 흐름 대표님께서도 긍정으로 바라보십니까? 네, 폴더블폰 주가 흐름 괜찮죠. 뭐 세경하이테크라든지 파이nem텍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그 새 기기를 본 지인을 만났는데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 접히는 부분에 대한 그 접히는 부분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성장성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XR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MP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장 초반에 좀 밀리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 XR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삼성과 구글, 메타 쪽에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스코넥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XR 쪽에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뭐 재무가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거래 대금이 오늘 기준으로 3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스코넥이라는 기업도 좀 XR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은 뷰노입니다. 매출 성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7,000원, 손절 라인 2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재규 대표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2차 전지 반등 속에서 음극재 생산이 부각됩니다. 목표 주가는 30만 원, 손절 라인 25만 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